보완 설명드리면요. 본문에는 한국의 155mm 포탄 재고량을 100만 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 300만 발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155mm 자주포와 견인포 합치면 3,000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300만 발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매년 한 10만 발, 20만 발 규모로 신품으로 교체돼 나가는 그런 아마 혹은 좀 더 비축 수량이 많아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155mm 포탄보다 105mm 포탄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는 105mm 곡사포를 100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40만 발 이상의 105mm 포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문 이상의 K105 105mm 곡사포를 퇴역시켜 예비군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105mm 곡사포 200문과 340만 발 포탄은 장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한국의 무기 우회 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우회이지만 러시아가 과연 우회로 받아들일까요? 분명한 것은 한국이 대규모 우회 지원하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맞설 수 있는 화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 군부가 바짝 신경 곤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우회 지원 규모가 본격화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가 뒤집힙니다. 2023년에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방공 시스템 MD와 지뢰 제거 장비 등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아무데나 막 공격합니다. 타겟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군사 인프라, 민간 인프라, 아파트, 건물, 학교, 병원 등 안 가립니다. 모스크바는 노골적으로 무제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연합군의 주요 노력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많은 대공, 대탄도탄 요격포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예프는 페이트리어트 포대가 달랑 3뿐입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적절한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 25개의 페이트리어트 포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페이트리어트로 알려진 한국의 MSAM, 즉 천궁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천궁보다 더 훌륭한 MD 시스템도 있습니다. LSAM도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방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원스톱 쇼핑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K2 탱크는 세계 최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폴란드는 거의 1200대 구매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K2를 구매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국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와 함께 운영한다면 러시아를 압도하는 탱크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한국 무기가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는 소리는 매우 멋지고 희망적으로 들리지만 푸틴의 위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이 과연 이 혼란에 휘말릴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북한의 첨단 군사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경우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예를 들어 러시아는 김정은 정권에게 한국의 KF-16과 맞먹는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중 하나인 수호이 Su-35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공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북한 공군은 40년에서 60년 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박물관에 보내 전시할 그런 항공기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 구덕더리들을 선봉 공군 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련 미그 17의 중국 버전인 수호이 7 혹은 중국 선양 J5와 같은 기종들입니다. 중국산, 그것도 모택동 시대 중국산입니다. 가장 현대적인 것은 1980년대의 미그 29지만 몇 대 없습니다. 조선인민군 공군의 노후 상태는 한국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력은 짧으면 몇 분, 길면 몇 시간 안에 북한 상공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군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복은 북한의 스파이 위성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구 저궤도에 소위 첩보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의 위성 네트워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서 정밀 타격 무기, 첨단 미사일도 북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 비핵무기에서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확실한 원칙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본격 지원하는 경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잃게 됩니다. 악에 바친 푸틴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악랄 무모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군사긴장 악화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이 가장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카덱스 전시회를 와서 보고, 야, 이거 그냥 들어다가 우크라 가면은 그냥 우크라 이기겠네. 아, 그래서 푸틴이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쥐할 난리를 피웠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영어권 유튜버를 통해서 그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 이런 것들이 힘이 알려진다는 거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죠. 많이 됩니다. 예, 국방부가 참 스마트하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생겨난 나라죠. 예, 왼쪽 사진이 뭐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연히 생겨났어요. 실제로 보면 왼쪽 사진이 그게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죠. 얄타 회담에서 저기 이제 루스벨트가 이제 그때는 원자폭탄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 일본을 감당할 수 있는 저게가 없거든요. 배짱이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야, 뭐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너희 극동 쪽 다 먹어라. 너희 그 대신에 관동군 감당해. 그러고서 루스벨트가 뒤로 발을 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8월 9일인가 그렇게 해서 히로시마 떨어지고 또 며칠 후에 나가사키가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슬금슬금 이제 러시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약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그때 저기 미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러시아 쪽에 전보를 쳐서 야, 너희 38선 이하로 내려오지 마. 거긴 우리가 접수할 거야. 그 어떻게 보면 우연히 생겨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얄타에서 통째로 적화되게 돼 있었는데 절반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을 욕할 게 아니라 얄타를 욕을 해야 돼요. 그게 우나미 승만이 얄타를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얄타에서 그런 비밀 협약이 있었다 없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우남이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맞을 거예요. 우남이 워낙 정보력이 좋았으니까.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남이 내내 미 국무부하고 원수 관계잖아요. 미 국무부에 약간 불그레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때 불그레한 성향들 많았죠. 알제이스 간첩죄로 나중에 감옥까지 갔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약 오르는 인물이죠. 우나미 승만은.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연히 생겨난 나라예요. 예, 전부 한 장으로 생겨난 나라야. 38선 이남이라는 게. 그러다 또 어쩌다 군사력 무기 수출이 또 서방이 강국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과 같은 서방 선진국은 지금 없어요. 한국은 서방 선진국이거든요. 저희 서방입니다. 일단 이게 뭐 인구 규모가 한 5천만이 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이상의 1인당 GDP, GNI라 그러나 3만 달러 이상인 7개 나라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인구 규모가 일단 돼야 뭘 하니까. 그 소득 수준이 그렇고 그다음에 절박한 실존적 위기가 있잖아요. 좀 사는 나라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시달리면서 후달리면서 사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 6.25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야, 그 미국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미국한테 우리 몸값을 증명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는 배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미국과 따로 행동할 수 있다. 평소에는 혹은 일반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하지만 그래서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에 관한 전통과 정신과 의지가 강력하다고요. 이런 서방 선진국이 없죠. 그 다음에 한국과 같은 여건을 가진 서방 선진국도 없어요. 일단 한미가 지금 이제 핵 비핵 듀얼 모드 연합군까지 갔는데 원래 한미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을 이렇게 양국 간에 맺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연합군을 맺어 놓으니까 미국의 첨단 군사 사상과 미국의 군의 지금 경향을 그냥 빠삭하게 알아요. 뭐 첩보 활동을 안 해도 알아. 아니 위관급, 영관급, 장성, 원로 다 엮여 있는데 야 니들 지금 뭐하냐? 어떻게 갈라 그래? 다 알죠. 바삭하게 알아요. 바깥에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참조 모델이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제 오커스 필라토까지 우리가 이제 초청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저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MTCR의 규정당에 있는 기술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오커스 필라토가. 예, 저게 완전히 군사기술 또 생산 이런 것을 서로 동맹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다가 저희 제조업이 전방위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첨단 산업도 뭐 상당히 전방위에 가깝고, 그러니까 무기를 하기가 좋은 거라. 그 다음에 한국과 같은 전략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게 그 한미동맹 뭐 미국의 뭐 갑질에 어쩌고 저쩌고 그 하나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 제발 미국 갑질 네 글자 안 했으면 좋겠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란 안보 우산이 있으니까 그 미국에서 우리한테 막 페이트리어트 사라 막 이렇게 압력 넣어도 아 그거 조금만 사고요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 거예요 아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 그래놓고 혼자서 만드는 거야 꾸물떡꾸물떡 하면서 미국이 안보산으로 막아주니까 만약에 미국 안보산 없으면요 그냥 사야 돼. 그러면서 또 꾸물떡꾸물떡해서 만들 때 이거를 무슨 뭐 터키의 에르도간 같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또는 뭐 인도처럼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아 우리 위대한 지금 6세대 전투기로 갈 수 있는 뭐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잡아서 뭐가 현실적인가, 뭐가 타당한가, 피저빌리티에 맞춰가지고 한 걸음씩 간다고요. 이게 참 다른 거예요. 다른 나라랑. 보통은 안보우산을 씌워놓으면 무기력해져요. 대만이 그 꼴 났잖아. 안보우산을 씌워놓으면 아 미국 아저씨들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해서 무기력해져 버려. 혹은 대만은 양쪽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국산 무기 첨단 갑니다 하고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성급하게 저 위를 모르고 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만이 이번에 그 돈 엄청 들여서 잠수함 만든 거 이런 건 안 맞다고 보거든. 지금 중국이랑 잠수함을 못 겨뤄봐요 대만이. 그럴 바에야 그 돈이면은 말하자면 그 고슴도치를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야지. 그리고 잠수함은 미국이랑 이렇게 해서 미국 원잠들 많이 와서 지켜주고 또 그 일본 잠수함 와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나는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잠수함 만드는 과정에서 뭐 대만의 조선업이 발달한다든지 관련 무슨 그 뭐라 소나 이런 게 막 발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관련 그 안에 전자장비는 다 로키드 거 다 갖다 썼잖아요. 참고로 그 대만 잠수함 뭐 겉 우둘두둘하다고 뭐 그 비판이 있는데 그거는 그 비판은 잘못된 비판이에요. 대만 잠수함은 두 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중이죠, 이중. 그래서 안에 있고 바깥 껍데기가 있는데 바깥 껍데기랑 안 껍데기 사이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깥 껍데기는 좀 허접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더라고. 다른 그 외국 그 전문가들의 평을 보니까. 네. 그 바깥 껍데기가 좀 우둘두둘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뭐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나라냐? 과연 어쩌다가 뭐 이런 그 군사력이나 무기 수출이 2위가 서방 2위까지 가는 나라냐? 저는 뭐 따지고 보면 우남이승만까지 포함해서 우리 문화나 우리 저력이 그런 인물이 태어날 만했으니까 태어났다. 우남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 그 후로 또 줄줄이 좋은 사람들 또 각 분야의 훌륭한 기업가들, 각 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들 무엇보다도 묵묵히 살아가면서 근면하고 자존심을 지켜가는 국민들 이게 다 뭔가 좀 기본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으니까 됐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왔다. 어쩌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그냥 짚어보는 소리고 결국은 매일매일의 승부 그 시점의 승부에 의해서 다시 증명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걸려있는 승부는 뭐냐면 이 자유공화국의 5가지 엘리트 5부문의 엘리트와 시민사회의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형성될 수 있냐. 저는 뭐 엘리트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대중주의자도 아니에요. 엘리트와 대중이 잘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사회를 저는 원해요. 보면 이제 5분야의 엘리트라는 게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관료 엘리트, 군부 엘리트, 그리고 지식 정보와 공론과 상징과 밈
어떤 그 아이콘 이런 걸 다루는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예술계에도 있고 전문가, 대학 교수, 아카데미아, 언론인, 성직자 이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은요 문화미승만 박정희 신군부 때 정경관 군이 너무 잘 형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공화국을 걱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지식정보 공론 상징 밈 엘리트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왼쪽에 뺏긴 거야. 이걸 뭐 문화 독재, 뭐 문화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담론 권력. 이걸 엉뚱한 중국 해바라기들, 뭐 이런 북한 해바라기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저게 뺏겨버리면 엘리트와 시민 간의 접점이 없어져.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욕먹을 게 아닌데도 저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김건희가 그 지경까지 욕먹을 게 아닌데도 뭐 그냥 주리를 잡아 돌려서 주리를 비틀고 조리를 돌려야 마땅할 여자처럼 욕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저 지식정보 공론상지 밈을 다룰 수 있는 엘리트들이 전부 중국 해바라기나 북한 해바라기 쪽으로 튜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윤 정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흠집을 내거든. 그런데다가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는 득일보기를 하잖아요. 윤 정부를 약화시켜가지고 뭐 한동훈이 같은 사람 내세워서 띄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를 잡고 항상 그 게임을 하는 집단이거든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죠. 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펜타 엘리트 특히 저 가운데 들어가는 지식 정보와 공론과 상징과 밈의 엘리트를 우리가 자유공화적 입장에서 형성시킬 수 있냐 없냐. 저는 요새 뭐 왼쪽 오른쪽도 별로 안 따지고요. 진보 보수 이런 것도 귀찮고요. 실은 저는 서방이냐 중국이냐 그걸 봐요. 한국이 서방 선진국으로서 서방 방식으로 살 거야. 아니면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살 거야. 거기에 대한 판단이라고 봐요.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